예, 안녕하십니까. 송상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또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이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땅. 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또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진화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의 하나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땅을 밟으니 땅이 안 밟혀. 그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땅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곳 땅을 밟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렇게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땅에서 나옵니다. 전부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을 낫게 해주는 약도 전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약으로 만듭니다. 땅 위에다가 집도 짓고 학교도 관공서도 오피스도 또 상업시설도 골프장도 짓고 살아갑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이런 걸 하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난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올 때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돌아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우리가 원래 태어난 땅으로 다시 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시작, 과정, 끝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부동산을 떠나서 살아본 적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우리 인간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셨나요? 부동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삽니다. 결국 그 살 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지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그 부동산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등기 권리증을 들고 옵니다. 추상적인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이 어려울 것은 부동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어려운 거겠죠. 우리가 삶이 넉넉하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면 부동산도 똑같이 행복하고 웃는 겁니다. 부동산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존재는 결국은
부동산의 존재라고 보고 인류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도 영원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도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나아진다치고 또 특별한 일이 없이 우리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가 되고 시장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하는 모든 공간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대로 있는데 부동산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개인들도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부동산을 통해서 경영활동을 합니다. 공장이 그리고 물류시설이 상업시설이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소가 다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을 통해서만 기업은 경영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당연한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입니다. 농부가 농장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든지 다 부동산에 의지해서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과 더불어 개인의 활동,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 땅 위에 있는 자산이 다 내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이겠죠. 전쟁도 부동산 활동입니다. 땅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 위상이고 든든한 백그라운드이고 자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이고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부자들 뒤에는 반드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부동산에서 미래의 삶과 행복의 가치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대명사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결코 어려워지거나 우리를 배신한 일이 없을 거다. 부동산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부동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가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고 가치 있는 부동산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부동산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가치는 바로 위치의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서울의 강남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경상북도 영주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크기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가격이 5배, 10배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건물값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위치의 가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지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움직인다. 가치가 없을 겁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영주에 가서 아파트 통째로 들고 강남에 갖다 놓으면 바로 5억 될 겁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땅 수십만 제곱미터를 들고 강남에 갖다 놓으면 1억, 2억씩 될 겁니다. 너도나도 부동산 들고 강남으로 오겠죠. 그럼 강남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결코 가치가 있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오르는 것은 계속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직장을 찾아서 또 놀기 위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가치가 있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있는 것은 새롭게 교통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도로든 지하철이든 철도든 큰 대교가 건설되건 어쨌든 도로가 연결되는 곳에 가치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즉 살러 갑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는 아파트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일반 고속도로는 관광으로 많이 갑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역세권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 맞춰지고 있고 좀 더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욕구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특히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어디를 가보면 이렇게 낙후된 곳이 많이 변했구나. 가격을 물어보면 2배, 3배, 몇 배까지 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곳에 도시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언젠가는 도시가 또 다른 변모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경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느 도시나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의 축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개발을 하는 개발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축에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이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입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입지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풍요롭게 먹고 살고 잉여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업이 들어가는 곳은 미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기업이 들어가는 곳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코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재 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대상은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변화 가능성, 지금보다는 나은 변화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내가 시킬 수도 있고 나하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남이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입주하고 도로가 생기고 택지 개발이 되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희소의 가치입니다. 없는 것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이게 부족하네? 그것이 가치가 당연히 있겠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되고 있지만 물의 가치가 그래도 싼 것은 많기 때문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없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누가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었다,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금방 누군가 똑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봤더니 여기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아.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아무리 많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또다시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희소 가치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시간의 가치입니다. 언제 투자하느냐? 다릅니다.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 시기에 있으면
투자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하락을 충분히 하고 거의 바닥에 가서 상승하는 시기에 그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효용 가치입니다. 위치도 별로 안 좋아. 미래 가치도 없어. 가보니 많이도 지어놨어. 시간적으로도 안 좋아. 그러면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최고 효용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익 가치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은 사만 나도 많이 올랐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서 시세 차익을 가져오는 것을 소득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소득 수익을 가져오는 그 밑바탕에는 인컴 게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부동산일수록 시세 차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3, 4인 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지에 3층으로 짓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2층, 3층, 4층까지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층, 3층은 원룸, 투룸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4층에 내가 산다면 똑같은 가격으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단독주택의 가치가 더 있을 것입니다. 왜? 매달 2층, 3층을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4층에서 내가 사는데 무슨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부동산일수록 시세 차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상품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좋은 집은 결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30대 층이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아파트, 집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0대, 50대에서 또 60대에서 집을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주택, 좋은 집은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팔기 쉽고 빌려주기 쉬운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팔리기 쉬운 집, 임차인을 찾기 쉬운 집, 이런 집이야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결국 가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디자인, 또 다양한 기능, 오래 갈 수 있는 튼튼한 성능,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주택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집이 우리가 사람들이 단순하게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장에 내놔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가격이, 가치가 결정돼서 막힘없이 유통되는 것,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팔기 쉽고 빌려주기 쉬운 집, 이런 집을 사면 결코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가치입니다. 부동산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품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금을 해놨습니다.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금은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활용을 하고 내가 이자를 받겠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뭘 이용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을 따름이죠. 내가 소유하고 이용하고 처분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역할을 하는 것은 부동산뿐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자산이 3억 3천 정도입니다. 우리 50대가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품위 유지를 하면서 살까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줄이고
내가 사는 주거 공간은 줄이고 투자 수익이 되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부동산은 그 어떤 상품보다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마다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는 안목만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동산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가치 중에 과연 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맨 첫 번에 말씀드렸던 위치 가치입니다. 한 지역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좋습니다. 서울에도 갔다가 수원도 갔다가 인천도 갔다가 목표도 갔다가 부산에도 가보고 그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한 지역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구를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구에서 인구가 몇 명이지? 학생은 몇 명이고? 문화재가 어디 있지? 문화시설은 뭐가 있고? 생리주집 몇 개일까? 술집 몇 개지? 회사는 몇 개가 있지? 어떤 기업이 있지? 묘지는 몇 개 있지? 농지는 얼마나 되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만 보십시오. 그 지역이 가지는 국토 공간의 위치, 인구의 특성, 사업소의 특성, 상업의 특성, 문화의 특성, 기반시설, 교통망, 앞으로 향후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그 지역만 보다 보면 그 지역에 투자할 상품이 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한 지역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지역을 봐서 뭘 알겠습니까? 하나의 지역만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만 보겠다. 그럼 거기에 봤더니 인구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 여기는 이 상품이야말로 8가지 가치를 가지는 상품이다. 강서구 중에서도 요 동이다. 요 지역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다 부동산의 8가지 가치를 조금씩이라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눈 돌리지 마십시오. 한 지역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역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인근의 지역을 파악하는데도 금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영원히 그 지역만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기를 때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특성을 발굴할 수 있을 때 다른 지역도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러기 싫다. 나는 오피스텔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모텔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주유소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물류시설만 하려다. 하나만 보십시오. 오피스텔을 다 압니까? 오피스텔이 뭐지?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뭐가 다르죠? 오피스하고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게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주거용이 좋을까요? 업무용이 좋을까요? 어디에 얼마나 있나요? 오피스텔이? 잘 압니까? 건축비는 얼마고? 세금은 어떻게 되죠? 평형은 어떻게 되고 풀옵션은 어떻게 들어가 있죠? 지역마다 뭐가 다르죠? 모릅니다. 모르죠? 아니 오피스텔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원룸 찾고 오피스텔 찾고 고시원 찾고 뭐 모텔 찾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2개, 3개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보고 듣고 투자하고 하다 보면 오피스텔 박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상가, 그 옆에 있는 원룸, 이쪽에 있는 고시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피스텔만 연구를 했는데, 오피스텔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다른 상가나 고시원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문가 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지역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만 집중합시다. 그것이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 가격이 아닌 미래 가격입니다. 부동산에 있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이 10억 했는데 지금 6억입니다. 그럼 6억입니다. 옛날에 10억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자. 결국은 미래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야 가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나한테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 부동산의 미래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영원하고 수익성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거죠. 앞으로도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택하고 노력하다 보면 부동산도 같이 우리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자,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내가 취득하는 원가 이상으로 양도 차익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리기 쉬워야 합니다. 단기간에 시장에 내놔서 처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관리비가 적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원가가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야 되겠죠. 5억짜리 부동산에 내 돈 5억을 다 내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금리가 쌉니다. 기준금리가 1.5%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한동안 저금리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저금리는 부동산과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결국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죠. 이런 저금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정책 자금으로 대출되는 금리가 싼 상품을 활용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정보가 가장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의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부동산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드렸습니다. 혹시 파실 생각이 없습니까? 에이, 안 팝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파십시오. 안 팝니다. 그러면 자기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기 장점도 이야기하겠지만 옆에 있는 부동산의 장점을 막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부동산도 좋은데 옆에 있는 부동산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점이 훨씬 더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선생님 가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 듣고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부동산 그거요. 10년 전에 여기 밑에 쓰레기 묻었어요. 이거 샀던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거요. 몇 번 거래가 됐고요. 막 사기도 당했어요. 이거요. 물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단점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단점을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건지,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가격이 얼마나 주고 사면 좋은 건지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옆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를 찾아가서, 임대인을 찾아가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주중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봐야 되겠지만 저녁 때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을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3대째 하는 음식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3대째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땅값, 여기 앞으로 개발 정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정보가 많습니다. 여기 가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끝날 때쯤 가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뜻하지 않는 훌륭한 정보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의사분이 투자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5억 8천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130억 원 주고 샀습니다.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도 큽니다. 그런데 가서 봤습니다. 대부분 맹지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높습니다. 큰 나무들도 있습니다. 거의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샀을까요? 물론 주위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경계가 없다 보니까 이 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포함된 줄 알고 샀고 옆에 있는 개발이 금방 되는 줄 알고 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때 가봐서. 앞으로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사기당한 것이죠. 이분이 만약에 살려고 하는 땅의 인근에 있는 땅 소유주들을 만나서 또 오래된 음식점을 만나서 이렇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결점 이런 것들을 특성을 다 파악했다면 공시지가 5억 8천짜리 땅을 130억 주고 사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땅을 사준 사람들을 전부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돈은 많은 부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평생을 두고 후회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정확한 정보. 이 정보를 얻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길일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이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문가, 또 정직한 공인중개사, 인터넷 신문,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 많습니다. 근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해석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이 정보를 얻으면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화를 한번 해보시죠. 관련된 인터넷 자료를 쑥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프린트를 해서 섹터별로 이렇게 파일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의 세금, 정책, 투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동향, 그리고 부동산 상품별로 주택, 아파트, 뭐 원룸, 오피스텔, 뭐 숙박시설, 뭐 관광농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자료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1년만 하면 수천 장의 자료가 쌓일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한테 유용할지 모르고 이렇게 자료가 많이 쌓일 때 해석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와 함께 시작을 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도 우리를 받아주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태어나서 부동산 위에서 살고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도 결국 부동산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산은 현직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즘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자리를 나눠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나오면 참 걱정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70, 80%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 급하다 보니까 빨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직장에서 현 일하는 곳에서 오래오래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남편이 그동안 3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윗사람들 눈치 보이고 밑에 직원들 막 치고받고 올라오고 자불안성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여보, 그동안 3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사업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설득해서 직장에 그대로 머물게 할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사모님, 남편이 절대로 직장을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직장을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금융기관인데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사업에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여보, 그동안 3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만둬. 내가 내일부터 술집에 나가서 술 팔고 못 팔고 할게.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직장을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산을 담보로 한 모험은 금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히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증서는 일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보증도 아는 사람, 정말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서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웃지만 잘못되면 다 원수가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천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관계라도 돈에 관련되면 싸우게 되어 있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헤어지면 다시는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돈은 교묘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지간하면 아니, 보증은 서주시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족의 동의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재산은, 내가 투자를 하는 이 자금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가족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족과 함께 협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도 좀 필요하지요.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고 하루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뭐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창조적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요건은 훌륭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 최근의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력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많이 자료화를 해나가면서 현직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뭐 책 몇 권 있고 큰 칼라로 된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무실에 가서 늘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흑백으로 좀 프린트를 해서 칼라 펜으로 표시를 좀 하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이 주택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마에 거래가 됐고, 또 여기 있는 아파트는, 여기 있는 오피스텔은 언제 얼마나 거래가 됐고, 또 여기는 학교가 들어서고, 여기는 공장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기고, 이런 지역에 변화되는 상황을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 지역에 발전해 가는 모습, 변화되어 가는 모습,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한마디로,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부동산 지도는 칼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흑백 사진을 가지고 그다가 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표시하고, 들은 정보도 표시하고, 또 연구한 것도 표시하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개발 상황도 표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변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정보는 현실적으로 최근의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정보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좋은 물건을 찾고 하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사가 만사지요.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하기 어렵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에 한 2,000명 되나요? 한번 보시죠. 카톡에 얼마나, 몇 명이나 있는지요. 그런데 몇 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친한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진짜 위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멘토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대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나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사례에서 살펴봤다시피 공시지가 5억 8천짜리 땅을 130억을 주고 산 그 의사 선생님은 악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악연을 만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죠. 근데 사람을 보는 눈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가면 사람을 보는 방법,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일구 외양간을 거친 격이죠. 나중에 그 책을 읽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인간을 바라봅시다. 인간을 바라볼 그 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속는 것만큼, 배신당하는 만큼 아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과 승부수입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 땅값이 어떻게 될까?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진짜 그럴까? 하나하나 상황에 일비일리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부동산에 집중을 해보시죠. 늘 여기 있는 겁니다. 늘 부동산에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과 관련되는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볼 때도 부동산과 관련되는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정책, 금리, 주가, 환율,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대외적인 관계, 국내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